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화는 더 커집니다. 나중엔 폭발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골마버립니다. 둘 다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평생 쌓인 화를 내려놓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가 치밀 때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화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바로 그 순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겁니다. 화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화가 났을 때 우리 뇌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 중추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면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68세 박영수 씨는 아파트 분여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장과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분여회 회의 중이었습니다. 박 씨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 씨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하지만 말없이 참았습니다. 다음 주 회의였습니다. 박 씨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려는데 또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또 말했습니다. 박 총무님, 요즘 일 처리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그 순간 박 씨는 폭발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든 불만이시네요. 맨날 제 말은 끊고 이래라 저래라. 이제 지겹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박 씨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분여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화가 나면 일단 자리를 떠나자. 얼마 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습니다. 회장이 박 씨의 의견을 또 가로막았을 때 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송한데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박 씨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원래 급한 성격이시니까. 회의실로 돌아온 박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후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러죠. 말씀하세요. 그 후로 박 씨는 화가 날 때마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복도를 걷거나 분여회 활동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잠깐 동안의 광기다. 맞습니다. 박 씨가 폭발했던 그 순간, 그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박 씨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는 연습을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화는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 화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화장실이든 베란다든 밖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몇 분만 시간을 두면
뇌는 다시 이성을 되찾습니다. 그때 다시 대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내세요. 화가 나면 몸에도 변화가 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도 계속 불안하고 화가 난 상태로 남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긴장을 푸는 겁니다. 73세 이순자 씨는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과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 씨가 노인정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 씨는 뭔가 찔렸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나 보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주방에서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맨날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지시니까 정리가 안 돼요.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나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본 호흡법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자꾸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5분쯤 지났을까요?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졌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주먹도 펴고 턱에 힘도 빼고 10분쯤 지나자 몸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화는 여전히 있었지만 아까처럼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직원도 업무가 있었겠지. 어르신들이 계속 계시면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날 저녁 이 씨는 직원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방 일은 이제 직원들이 맡아서 해요. 내가 너무 참견했나 봐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죠.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네요. 직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이 씨는 화가 날 때마다 호흡법을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풀리면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왜 이 씨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몸의 긴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직원의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긴장하며 반응한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 우리 몸은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호흡이 빨라지지만 안전할 때는 호흡이 느려지니까요. 몸을 속일 수는 없지만 몸을 이끌 수는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몸이 안전하구나 하고 긴장을 풉니다. 그러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화가 날 때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주먹을 펴고 턱을 이완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화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화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화는 대부분 표면에 드러난 이유 때문에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숨어 있는 더 깊은 감정 때문입니다. 상처받았거나 서운하거나 두렵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나.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상처받았어라고 말하는 건 약해 보이고 창피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대신 화를 냅니다. 화는 강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모르면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화의 진짜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입니다. 70세 김철수 씨는 동호회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과는 사이가 좋았는데 요즘 회장에게 자꾸 화가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동아리 출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일찍 나왔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 씨, 오늘 차 운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피곤해서요. 김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맨날 나한테만 시키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또 부탁했습니다. 김 씨, 오늘도 운전 가능하시죠? 제가 어제 술 좀 마셔서요. 김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몇 주까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혹시 동아리 때문에 그래요?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회장이 맨날 나한테만 운전시키잖아.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타고만 다니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요. 진짜 화난 이유가 뭐예요? 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운전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만하게 보인다고 느꼈던 겁니다. 나는 심부름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회장은 다른 회원들한테는 부탁을 안 했습니다. 유독 자신에게만 부탁했습니다. 내가 거절을 못한다고 생각하나?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운전을 계속 혼자 맡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죠. 김 씨는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다음 출사 때는 다른 회원이 운전을 했습니다. 김 씨의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운전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거였다는 것을. 진짜 이유를 찾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회장이 운전을 시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이 만만하게 보인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화가 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왜 화가 났을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의 진짜 이유는 뭘까? 상처받아서? 서운해서?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두려워서? 진짜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요. 화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네 번째, 화를 글로 써서 밖으로 꺼내세요. 머릿속에만 있는 감정은 계속 커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부르죠.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낮에 집중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글로 쓰면 힘이 약해집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거대했던 감정이 종이 위에 쓰고 나면 그저 몇 줄의 문장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외부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으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65세 정미숙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사서와 일하면서 점점 화가 쌓였습니다. 정 씨가 뭘 말해도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사서님,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이 책들 어디에 정리하면 될까요? 아무데나요. 정 씨는 점점 화가 쌓였습니다. 내 말에는 관심도 없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 씨가 어르신들과 독서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데 사서가 멀리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씨는 참다 못해 따졌습니다. 사서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사서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은 대충 듣고 한숨만 쉬고 제가 그렇게 방해가 되나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정 씨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내가 병 나겠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썼습니다. 사서한테 화가 난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 쓰다 보니 더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서운하다. 나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어린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참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이 종이 위에 정리되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 씨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화가 나는 일, 서운한 일, 고마운 일, 행복한 일. 모든 감정을 글로 썼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정 씨는 자신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서가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첫날 인사할 때도 그랬는데 정 씨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기를 읽으며 또 깨달았습니다. 사서는 자기 방식으로 정 씨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준비한 독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게 해주고 정 씨가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방해하지 않고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정 씨는 사서에게 말했습니다. 사서님, 지난번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미안해요. 사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이 너무 없죠. 원래 그래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사서님 스타일대로 편하게 일해요. 사서가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 씨는 화가 날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쓰고 나면 화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들어보셨나요? 그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바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때는 화만 커졌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서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글쓰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예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볼 글이 아니니까요. 그냥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화가 나요? 그럼 화가 난다고 쓰세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쓰세요. 쓰다 보면 왜 화가 났는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책 하나,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5번째,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화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계속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화의 감옥에서 꺼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75세 최동수 씨는 등산 동호회 회원입니다. 10년 전 회장 선거에서 동수 씨를 지지하던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선거 직전 갑자기 상대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습니다. 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30년 친구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친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선택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최 씨는 참았습니다. 친구까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그 친구만 보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그만 좀 잊어요. 건강만 상하잖아요. 어떻게 잊어? 그 친구가 날 어떻게 했는데? 최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높아졌고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 어느 날, 최 씨는 다른 등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최 씨는 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산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수야, 솔직히 말할게. 그 친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 너만 괴로워하고 있다고.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 친구가 한 행동은 분명 잘못이야. 하지만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10년을 그 친구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건 너한테 손해야. 그날 밤, 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만 괴로워하고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일을 잊고 살고 있을 겁니다. 괴로운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 생각이 날 때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화는 나를 괴롭힐 뿐이야.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친구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마주쳐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최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느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 친구 용서한 거예요? 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놓아준 것 같아.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10년입니다. 최 씨가 화에 사로잡혀 산 시간이요. 인도의 철학자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이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최 씨의 친구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10년 동안 화에 타들어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못 자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화였을까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화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중에도 오래된 화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5년, 10년, 어쩌면 그 이상. 그 화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건강하게 만들고 있나요?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화를 놓아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화가 치밀 때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두 번째,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내세요. 세 번째, 화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네 번째, 화를 글로 써서 밖으로 꺼내세요. 다섯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폭발시키거나 속으로 삭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화가 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일은 호흡법을 해보세요. 모레는 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전만큼 화가 자주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는다는 것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화가 나시나요?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